11번 다음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그림만 사진만 봐도 이건 이제 그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 이제 자와 섬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이제 자바 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쪽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고대 왕국인 이제 사일랜드라 왕조가 있죠. 바로 보르 부두르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남아시아 관련돼서 유적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사일랜드라 왕조 황제 그 보르부두르 유적 자바섬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오늘날 캄보디아 쪽 크메르족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앙코르 왕조가 있습니다. 앙코르 왕조에서 만든 앙코르 와트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힌두 계열의 사원이고,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이제 소승불교인데 여기는 이제 대승불교 유적이 되었습니다. 양식은 인도 굽타 양식을 이제 받았다. 원래 대승불교 양식이 좀 굽타 양식 쪽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샤일랜드라 왕조 여기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 시크교의 사원이 있다. 시크교라는 거는 지금 무굴 제국, 인도 무굴 제국과 관련돼 있고, 인도 고유의 힌두교가 있는데 무굴 제국은 이제 이슬람 왕조이죠. 이 둘이 좀 섞인 뭐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쿠투브 미나르라 해가지고 인도에도 이제 그 이집트의 그 맘룩 노예 일종의 뭐 노예 투르크 계열의 노예에 의해서 맘룩 왕조가 있듯이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도 이제 그 노예 왕조가 투르크 계열의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그 노예 왕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략 13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그 대형 석조 건물이죠. 쿠투브 미나르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드라굽타 2세. 찬드라굽타 2세는 이제 그 굽타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그건 뭐 인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샤일랜드라 왕조, 인도네시아니까 관련이 없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굉장히 강력한 동맹 극우이네요. 그래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위 조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내 모든 회원국, 뭐 미국이 되겠죠.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 프랑스령 알제리 뿐만 아니라 터키 영토 및 북해기선 북쪽 북대서양 지역 내, 자, 이게 핵심이죠. 북대서양 지역 내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된 유럽, 서유럽,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 많긴 하지만 이들이 이제 공산권 진영에 대해서 강력한 동맹을 체결해서 격퇴하자는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뭐 보통 줄여서 나토라고 그러죠. 네, 나토가 이제 1949년 이제 냉전이 막 격화되던 시점이죠. 동유럽이 자꾸 공산화돼 가니까 이 서유럽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동맹기구로 맞서게 되었고요. 이러자 이제 소련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WTO 세계 무역기구가 아니라 바르샤바가 이제 W로 시작하는데 발음이 좀 달라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여기에 맞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5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냉전 구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결성은 당연히 됐겠고, 트루먼 닥트린,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죠. 이게 1947년이 그러니까 맞고, EU에 의해서 출범했다. EU는 유럽연합이고, 유럽연합은 1993년 이때쯤 나왔죠. 이거 해당이 안 되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창립을 초래하였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처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1955년 나왔고 공산주의 팽창에 대항하여서 조직한 거 맞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그레고리우스 7세 하면 하인리 4세 신성로마 제국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죠.
1077년에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이니 사세가 이 서인권 투쟁을 놓고서 결국 베네딕트 수도원 출신의 이 그레고리치스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성직자 임명권, 바로 이 서인권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결국 이 그레고리 7세가 하이니 사세를 파문을 하자 카노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뭐 선처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던 그러한 굴욕을 당했죠. 나중에 이제 그 보름스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타협안이 나오게 되죠. 서인권은 이제 교회에 갖게 되고요. 주교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국왕의 봉신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계몽사상. 계몽사상은 근대에 나오게 된 것이죠. 주로 이제 18세기 이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성의 힘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자는 운동이고, 이 영향은 결국 시민혁명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신구교 간의 뭐 국제전이 벌어진 것이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종의 국제조약이죠. 세계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 그래서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모든 신교의 자유가 다 허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이 1555년에 루터파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칼뱅파까지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확실히 독립이 되고요. 성상 파괴령 반포. 동로마 왕정의 레오 3세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게르만 포교를 위해서 그 성상 숭배를 하는 것을 못마땅히 결국 이것을 파괴령을 내려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약 300년 뒤인 1054년에는 아예 동서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롤로스 르네상스. 이건 프랑크 왕국, 프랑크 대제 때, 이제 9세기 때 이제 전후로 해서, 일종의 그 굉장히 그 문예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학교가 세워지고, 등등등등. 그런 문예 부흥이다. 뭐, 보통 이제 그 16세기에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유명한 것처럼 이미 중세 때도 이러한 카롤로스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프랑크 왕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14번 미추천 신흥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전쟁 직전에 폐하께서 우리 대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간청한 적이 있다. 당시 세계는 두 국가의 대립과 갈등을 요동치고 있다. 두 국가 중 하나는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는 패권국이다. 그러면 이거는 영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카메룬 등을 식민지로 삼아 아프리카로 전한 신흥국이었다. 요거는 바로 독일이 됩니다. 뭐 세계대전 일으킬 나라는 뭐 영국하고 독일밖에 없죠. 자, 이들의 경쟁은 세계를 양편으로 나누어 전쟁 발병 일을 초래했다. 그렇죠. 독일이 이제 뒤늦게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같은 이제 민족권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독일과 비슷한 시기에 통일을 이룬 이탈리아, 이런 신흥국은 영국, 프랑스 같은 먼저 선점한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에 이제 맞서서 연대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삼국 동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여기 나온 것처럼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이게 바로 삼국 협상이 되면서, 이것이 뭐 결국 이제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충돌이 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물론 여기서 이탈리아는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고, 대신 이제 여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에 이제 같은 편에 개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라면서 브레스토 리프트스크 조약을 통해서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탈하게 되고,
또 대신 또 미국이 또 개입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1차 대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패권국 편에 남지 말고 신흥국이 주도하는 동맹, 그러니까 삼국 동맹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독일이 되겠네요. 독일과 관련된 걸 찾는 것입니다. 자,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거는 이탈리아가 됩니다. 리비아의 위치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로마가 이렇게 장화처럼 있으면 그 맞은편 돌멩이 시칠리안하고 리비아가 나옵니다. 뭐 건너가기 딱 좋죠. 러시아와 단독강화. 이거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러시아와 1차 대전 중 브레스토 리프트스크 조약. 그래서 당시 이제 소련 레닌 정부가 결국 강화를 해서 민심을 어느 정도 돌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의 창설을 준한 것은 미국 윌슨 대통령이죠.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이 추진됐다. 이건 이제 오스만 제국을 극복하고 나타난 이제 새로운 명칭을 가진 터키에 대한 설명이죠. 볼셰비키의 무장 붕괴가 발생했다. 이건 러시아가 되겠고 결국 러시아를 통해서 소비에트 연합 소련으로 바뀌게 되죠. 1917년 11월 혁명.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럽인의 침략과 새로운 유입된 전염병으로 원주민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유럽인은 포토시 은강, 그 멕시코에 있는 세계 최대 은강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면 여기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쪽이 되겠죠. 주로 이제 중남미 쪽이 되는데, 자, 원주민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원주민 부족한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노예로 충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중남미 쪽 보면은 이제 그 혼혈이 굉장히 심하죠. 원주민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백인이 있고, 원주민 인디오, 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노동력 부족으로 데려온 이제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티소, 그 다음에 뮬라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결합해서 뭐 죄송합니다. 백인과 흑인 결합이 이제 뮬라토가 되고, 인디오와 흑인 결합이 또 삼보가 있죠. 뭐 이런 복잡한 민족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인종차별은 좀 없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바로 5번이죠. 아메리카 쪽이 분명히 이제 결국 파괴가 되겠죠. 원래 이쪽에 있던 이제 고대 문명이 있죠. 멕시코 쪽에 아스텍 문명이 있고, 페루 쪽에 잉카 문명이 있는데, 다 파괴되고, 이제 대서양 무역, 지중해 쪽이 이제는,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신대륙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서양 무역이 이제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볼 것 산업혁명과 사회문제대도. 자, 산업혁명, 뭐, 생산력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요즘, 생기는 문제는,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저임금, 뭐, 등등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세포의 항쟁과 인도의 통치 개선법. 동인도 회사의 영국인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용병 세포이들이 항쟁을 일으키자 아예 무굴제국을 영국은 없애버리고 1877년 대영 인도 제국을 세우면서 직접 통치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탄지마트. 1839년부터 1876년까지 이제 이 근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국왕이 직접 주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그거죠. 입헌 체제라는 거, 헌법에 입각한.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유럽을 이제 흉내내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했고, 러투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후 다시 보수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농노 해방과 부나로트 운동의 전개. 이건 이제 러시아가 역시 이제 근대화를 이제 위해서 이제 농노를 알렉산더 2세 때 이제 1861년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러시아 짜르의 그러한 전제 정치의 잔재라든지 특히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농도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무지몽무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계몽시키기 위한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이 인텔리겐차 지식인들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부나루토 운동 1820년대.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러시아의 근대화 관련된 뭐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 16번 미추친 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역적들이 상제를 조직하고 이 상제라는 것이 하늘의 황제 제왕 바로 하나님 뭐 카톨릭은 이제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천주라고 그러죠. 이 배상제회 이거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이걸 창시한 사람이 홍수죠. 홍수치안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멸만흥원을 내세우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격이. 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배상제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리스도의 뭐 동생이다, 뭐 자칭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적 정서에 이제 굉장히 그 반감이 많았죠. 자, 이게 뭐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이게 진압이 안 되니까 두 가지 계열에서 이제 진압이 되었는데 하나는 향용이라 해가지고 청해 이제 향촌에 기반을 둔 지배계층이 바로 신사계층이죠. 이 신사계층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뺏기니까 이거 막아야겠다. 그래서 의용군을 만든 게 바로 향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 증국권이라든지 이홍장, 뭐 유명한 이제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고요. 뭐 좌종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승군이라 해가지고 항상 이기는 군대 이거는 이제 외국인 용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고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무적의 군대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5.4운동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반제 운동이 일어나죠. 뭐 시기가 전혀 맞지 않고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였다. 아니죠. 입헌군주제 이런 거를 주장한 것은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라는 게 있죠. 캉유에이라든지 량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이제 변법 자강 운동 무술 정변 개혁이라고 하는데 1898년에 있었는데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갑신정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체 서용을 기치로 되었다. 중국은 몸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 것은 필요한 것을 빌려 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양무 운동이라는 것이죠. 서양을 본받아서 힘을 기르자는 운동인데 아편 전쟁 등을 통해서 군사력 열세를 뼈저리게 느낀 청 집권 세력 등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구식 군사 시스템, 무기, 제조 이런 것 등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만 받는 거죠. 군사 과학기술 쪽으로만. 우리나라의 동도서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1860년대에서 청일전쟁 실패 전까지 이게 쭉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철도 국여 조치에 반발하여 봉기한 것이 바로 청이 타도되는 신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미추친 체제 붕괴 과정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체코슬라바키아에서 공산당군이 무너지고 이 동구권이 이제 탈공산화되는 거 바로 1990년대 이후 이제 쭉 전개되죠.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등등등 이제 자유화가 된 것이죠. 그러한 사례 탈공산화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런 것은 여기 보면은 4번이 있습니다. 마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게 바로 폴란드의 바로 탈공산화가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였다. 자, 이거는 1949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뭐 냉전,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의 그런 대립구도가 심할 때 있었던 일이죠. 원래 독일이 동서로
나눠졌지만 자유진영, 공산진영. 다시 여기 수도인 베를린이 또 다시 동서로 또 나눠져서 자유진영, 공산진영. 근데 이거를 아예 그냥 그 봉쇄시켜 버렸으니까 이거 물자 나르기 힘들겠죠. 그래서 하늘로 공수를 했죠. 예. 뭐 이거와 함께 베를린 장벽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1961년 또 여기 베를린 안에다 장벽을 높이 건설해가지고 교류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티토가 1차 비동맹회의를 개최했다. 1961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인 티토령이 이제 흔히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국을 중심하는 이제 제1세계와 소련을 중심하는 제2세계. 이건 자유진영, 이건 공산진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양쪽에 물론 뭐 티토 자체는 공산주의 정치인이죠. 뭐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자유진영이지만 뭐 그렇다고 뭐 또 미국과 뭐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뭐 등등등등 그 어느 편에 사지 않는 주로 인구 많고 뭐 좀 약간 패권을 좀 할 수 있는 나라들 뭐 그게 바로 제3세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강자는 뭐 인구 많은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는 이제 신생 독립국 이런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또 하나의 패권축이 되면서 그 다음에 마셜이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동유럽 제2차 공산화 되자 서유럽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 국무장관 마샬이 2차 대전 끝난 직후 마샬 플랜을 가지고 재건 계획을 발표해서 공산화를 막는데 경제적으로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것이죠. 냉전하고 관련된 있는 것이고 유럽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라는 것인데 이것을 출범시킨 것은 유럽이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서 EU 유럽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이제 1951년에 출범이 됐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1961년에는 유럽 공동체 EC 이게 꽤 오래 있었죠. 1967년에 결성이 되고 자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1993년 EU가 나오고 1999년에는 아예 유로화라는 것이 또 나오죠. 그래서 단일 화폐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정 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에 이건 뭐 거의 뭐 프랑스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네요. 프랑스가 이제 왕정 복고 혁명이 무지 많이 됐었죠. 자, 뭐뭇은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정제직이 났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폴레옹 3세가 되겠네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있었고 뭐 이때 뭐 이제 뭐 복잡한 정치 양상을 갖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통영 정부를 하고 그 다음에 1804년에는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황제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814년에서 15년 때 빈 체제가 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고 다시 그 혁명 전에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르주아에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른바 유명한 7월 혁명이죠. 그리고 루이 필립을 시민의 왕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이 또 부르주아 입맛에 맞지 않은 그러한 옛날 정치를 하니까 다시 한번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2월 혁명이죠. 바로 2월 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통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큰아버지 뻘이 되죠. 나폴레옹처럼 아니 그 뭐 조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작은 조부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 근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만큼 군사적 재능은 없었어요. 그래서 대팽창은 열심히 나갔으나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하고 뭐 크림 전쟁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신상등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허수아비로 세워 팽창을 시도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멕시코에 혁명이 일어나서 체포돼서 처형되는 모습을 이제 그린 것인데, 자, 이 나폴레옹 3세는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느냐? 바로 프로이센과의 전쟁. 프랑스 옛날에는 이제 그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그 프러시아를 한자로 보라고 그러고 불란서 프랑스 이 보불 전쟁이 이제 1870년에 있었는데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의 군대에 패하면서 결국 황제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일단 1번이 되겠네요. 먼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황제로 선출이 된 거. 황제로 된 즉위에 이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빈 회의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꽤 오랜 기간 이제 영향을 끼치다가 유럽 정치에서 보수 반동 정치를 하다가 이어혁명에 의해서 본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리 꼬민을 진압한 사람은 띠에르라는 이제 당시 이제 파리 시장이고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데 나폴레옹 3세 이후에 다시 이제 공화국이 되죠. 다시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의해서 이제 박살이 난 프랑스 내에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꼬미니즘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성향의 그러한 어떤 공동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파리 시장 띠에르가 잔혹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871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혁명으로 즉위한 사람은 1830년 루이 필립이 되겠고요. 2월 혁명으로 이제 쫓겨났죠. 대륙 봉쇄를 공포하였다.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되겠죠. 유명한 1806년에 유럽을 다시 쓸었지만 해군이 강한 영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과 교역하지 못하도록 대륙 봉쇄령을 공포하였는데 이를 어긴 러시아를 응징하러 하다가 1812년 러시아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2점밖에 안 되네요. 의외로. 자, 요것을 알 수 있는 건 이제 인도가 아니라 그 인도 옆쪽이 돼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오늘날 이란 지역이죠. 그 이란 지역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왕조는, 자, 이렇게 영역이 좀 크게 나오면은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고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이제 뭐 그리스 폴리스 시대와 동시대죠. 또 하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파르티아. 요 세 개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힌트가 있어요. 에프탈의 침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프탈이 침입으로 해서 인도 이쪽 공격한 나라.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굽타 왕조가 됩니다. 굽타 왕조가 이제 활약하던 시기는 주로 이제 5세기 뭐 이 정도 되는데 4, 5세기. 예.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이란 쪽에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은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226년에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여기에 이제 망하는 것이 651년이에요. 우마이야 왕조가 아니라 이제 정통 칼리프, 선출 칼리프에서 망하는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5세기 전후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걸 알아두고요. 뭐 사산조 페르시아는 뭐 조로아스트교가 국교였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랑 좀 많이 싸웠죠. 예. 예.
요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멸망은 바로 정통 칼리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인 632년에서 이제 661년 우마야 왕조가 아니라 정통 칼리프를 이제 선출 칼리프라고 그러죠. 세습이 아니라 우마야 왕조는 이제 세습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파티마 왕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이슬람 세력과 관련돼서 알아둬야 할 것인데 무하마드 또는 마호메트가 632년 이제 사망을 하고서 이제 선출이 쭉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선출 칼리프였던 알리를 시리아 총독이었던 우마야 가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축출해내고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세습 칼리프. 예. 근데 이 우마야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아랍인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이쪽 이란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아바스 왕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바스 왕조는 이제 바그다드를 수출하면서 주로 이슬람 세계권의 이제 동쪽 지역, 근데 이슬람 지역이 워낙 넓어요. 이미 이제 그 우마야 왕조가 되면은 저쪽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의 일부 세력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서 이제 코르도바에 도읍을 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이제 내세우면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서칼리프라고 그러죠. 예. 근데 하나 더해서 이집트 쪽에서는 또 파티마 왕조라는 뭐 이른바 뭐 중칼리프라고 그러죠. 10세기를 전해서 이게 또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제 그 10세기를 이후에는 이제 그 투르크족이 이슬람 쪽이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군사를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이 일종의 그걸 이제 그 맘룩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력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군사적 실권을 장악을 하면서 결국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만든 왕조가 바로 아이유브 왕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유브 왕조라고 이제 아이유브 왕조의 그 노예, 그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살라딘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쿠르드족인데, 하여튼 뭐 용병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맘룩 왕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파티마, 아이유브, 맘룩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맘룩이라든지 인도 노예 왕조 이런 게 다 13세기 요때 좀 전성기였다는 거 알아두시고, 사마르칸트를 수로 삼은 것은 이제 그 14, 15세기의 맹위를 중앙아시아에 펼쳤던 바로 티무르 제국이 되겠죠.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래서 서쪽으로는 비잔티움 제국과 대결하고 동쪽으로는 명을 치러 갈 정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즈벡 쪽에 의해서 결국 멸망했죠. 20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뭐뭐로부터 이집트 독립. 이집트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그 총독 알리가 독자적인 자기 영역의 그러한 권으로 나눴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집트가 독립하면, 그렇다면 오스만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그렇다면은 인접한 머모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스만, 오늘날 터키 된데 여기에 인접한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프랑스 아니에요. 영국하고 인접했다면 프랑스가 되겠지만 이거는 러시아가 되겠죠. 오스만하고 러시아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자, 오스만
러시아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한 일에 팽창에 맞섰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바로 뭐 크림 전쟁도 있었죠. 예. 크림 전쟁 같은 게 오스만하고 러시아의 싸움인데 오스만을 영국, 프랑스 등이 이제 보조해주면서 러시아가 패한 것이죠. 자,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관계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까 제가 삼국동맹 삼국협상하면서 독5가 삼국동맹이고 러프0이 삼국협상인데 이렇게 교전이 이루어진 게 1차 세계대전인데 이탈리아가 빠지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섰다고 그랬죠. 예. 왜냐면 이 러시아 때문에. 예. 그래서 1차 세계에서 교전을 벌이게 되고 2차 세계전이 이제 이쪽 삼국동맹 쪽이 이제 패전했으니까 오스만 제국은 이제 그나마 있던 땅도 뭐 완전히 다 뺏기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만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영국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갔고요. 발칸 전쟁, 1차 세계전 직전에 발칸 반도에서 이제 뭐 세르비아 등등등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발칸 전쟁 때 동맹 관계를 맺었다. 발칸 반도로 진출하려는 것이 같은 슬라브족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이고 이거를 막으려는 게 오스만 제국이니까 동맹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인 나라는 에스파냐와 미국이 되겠습니다.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이제 모로코 위기가 관련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세계전 직전이 있었죠. 예.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뭐 원래부터도 뭐 전쟁도 있었고 땅도 뭐 알사스 노렌 뺏기기도 하고 뭐 그런 옛날부터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0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편을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